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성인간호학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인간호학은 문제가 70문항 출제되고 있어서 각 회차당 원대에서 7대까지 각 회차당 70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이 70문제 전체를 다 같이 풀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 70문제 전체를 다 풀어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꼭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각 1번부터 70문제까지 풀어보셔야 하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요건 내가 덜 이해가 되어 있네. 요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네 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무난하게 도와드리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발맞추어 가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내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꼭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것이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원데이 문제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원데이 문제 1번에는 대상포진으로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상포진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대상포진이 잘 나왔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대상포진을 물어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 대상포진 원인균이 뭐야? 대상포진은 언제 잘생긴대? 대상포진의 특징은 뭐야? 대상포진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어볼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시죠. 지문을 1번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죠. 그래서 쓸 수는 있어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고요. 신경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약제는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든지 간에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왜 그래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경과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경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단기간 사용합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에게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게 이 대상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들은 개인위생도 중요하지만 저거보다 중요한 게 뭐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수포를 형성해요. 이 대상포진의 상처의 특징은 수포를 형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아니에요. 대칭성이 아니라 말단 신경절을 따라서 일직성으로 선형으로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배열된 수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가 더 정확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적 아니고 일직성 또는 선형 또는 말초 감각신경을 따른 신경절을 따라서 분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4번에 세균성 감염으로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세균성 감염 아니고요.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습하게 유지해야 되죠. 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효용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피 형성과 치유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포를 제공해서. 그리고 이 자극과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스포 제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5번에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이 저하됐을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 접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간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떤 누구에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나 또는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환자들을 말할까? 노인이나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 포함이고요. 장기식이나 골수이식 등 면역이 결핍된 환자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육 내용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또 뭐도 물어볼 수 있냐면 대상포진 후 합병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 발생 후에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 아문 자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고요. 약 10%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감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안구의 손상, 망막의 손상 이런 것들도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합병증도 달라질 수가 있다. 2번 40세 남자가 복부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로 돌아왔다. 환자의 상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사전 결과는 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 후 간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디를 거쳐서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로 돌아왔죠. 수술 후기 간호에 해당이 되어 병동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했다, 병동으로 이동했다.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호흡기계 사정이에요. 호흡기계를 사정하겠다라고 하면 바이탈 사인 체크하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요. 호흡기 합병증을 사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시켜 주죠. 체위를 어떻게? 자이나 반자이 취해주고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뱉으세요 라고 교육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당 5회에서 10회 정도의 심호흡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당 10회 이상의 기침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피로메터라고 스피로메터, 강화폐 활량계 이런 것들을 불게 할 수 있죠. 요 두 번째 순환기계. 순환기계도 사정해야 돼요. 순환기계를 사정해서 순환기계를 사정하는 이유는 일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순환기 합병증으로 주로 발생하는 게 뭐야? 부정맥, 고혈압, 저혈압,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혈전성 정맥염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하시고 다리 상승시켜 주시고 조기 이상하시고 수분 공급하시고 압력 스타킹, 탄력 스타킹 이런 것들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용량의 헤파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혈전성 정맥염이 이미 발생했어 라고 하면 다리 운동 할까 안 할까? 다리 운동 안 해요. 그죠? 절대 안정하시고 마사지 하면 안 되죠. 온스포 적용할 수 있고요. 항응고제 투여해야겠죠. 세 번째 뭐 해요? 아이오 체크예요. 아이오 체크하고요. 수분과 전해질에 대한 균형. 전해질 균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균형한지 이런 것들 살펴야겠죠. 5번에 상처 치유. 상처 치유를 위해서 상처 부위를 관찰해야겠죠. 그래서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 징후를 관찰하고 상처 파열과 장기의 돌출을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 영양 공급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양 공급이다라고 하면 상처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양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고단백질식이, 고비타민식이 제공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소화기계도 봐야겠죠. 소화기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심, 구토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구토를 했다라고 하면 측유를 취해서 흡인을 예방하셔야 되는 거죠. 복부 수술의 경우 장음을 주기적으로 사정해야 돼요. 장음을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이유는 뭐냐? 복부 팽만이나 장폐색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음을 주기적으로 촉진해야 하고요. 배액의 양, 색깔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배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술하고 나서 약 12시간 동안은 혈액이 섞인 배액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 24시간이 지나고 나서까지 혈액이 섞인 배액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출혈이 되고 있네, 위험하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부 수술을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건 뭐냐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포커싱을 복부 수술에다가만 맞추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문을 좀 읽어봐요. 체온이 37.6이야. 약간 미열이 나긴 하지만 열이 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얘는 지켜보면 되죠. 지켜봐요. 이것도 일단 중요한 문제. 맥박 80회분 정상이죠. 이거는 오케이네. 볼 필요 없어. 수술 부위의 장액 혈액성 배액. 이것도 조금 관찰해야겠다. 더 지속적으로 혈액성이 나오면 이건 보고의 대상이 되겠네. 그런데 지금 병실로 돌아왔으니까 12시간은 지나지 않았겠네 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죠. 소변량 20cc. 이거 이상한데? 소변량은 시간당 30cc 이하라고 하면 핍류의 상태고 신장 기능이 손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신 순환에 문제가 있네 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즉시 보고의 대상이겠다예요. 그래서 강한 통증으로 호소하고 있다. 통증도 컨트롤 해줘야 하겠지만 여기 이 지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체적인 순환량이 부족한 신장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20대 여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응급실에 방문했어요. 동맥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pH가 7.31, PaO2 90 이상. 얘는 정상. 오케이. PaCO2 50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ABJ 분석 결과는 정상 범위, 참고 범위를 모두 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HCO3도 25, 일단 볼까요, 그러면? pH는 정상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7.35에서 7.4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7.35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증이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7.45보다 커지면 뭐라고? 알칼리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PaO2 80mmHg 이상이면 정상이네라고 얘기를 해요. PCO2는 조금 쉽게 외우자. 35에서 45, 35에서 45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HCO3 22에서 26mm 이퀴발란트를 정상이라고 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pH가 지금 7.35보다 숫자가 작아졌네? 그럼 뭐예요? 산증이네. 일단 이 환자는 산증이에요. 그런데 대사성 산증이냐 호흡성 산증이냐를 봐야겠죠. 대사성이다라고 하면 HCO3를 봐야 하고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PaCO2를 봐야 돼요. PaCO2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정상이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호흡이 잘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멀쩡한데 지속적인 설사나 뭐 구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액에 너무 많은 상실, 수소이온의 배출, 중탄산이온의 생성이 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HCO3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PaCO2가 얼마예요? 지금 52죠. 그러면 35에서 45까지를 정상이라고 했는데 50이라고 했네. 많이 쌓여있네. 호흡을 못하는구나. 호흡을 내뱉지 못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내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도가 폐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호흡근이 약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과잉 생성과 축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호흡과 관련된 이산화탄소의 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52였으니까 뭐였어? 호흡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호흡성 산증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HCO3는 22에서 26까지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25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정상이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정답은 호흡성 산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꼭꼭 나와요. ABJ 분석 결과
는 무조건 정확한 참고 범위를 기억하시고 호흡성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 대사성 산증인지 대사성 알칼리증인지 여기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각각 그럼 호흡성 산증일 때 보상기전은 뭐야? 보상기전은 여기서 호흡성 산증,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산증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에서 신장에서 중탄산염을 덜 생산해내는 게 보상기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변으로 수소이온을 배출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염소의 배출도 증가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보상기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단 기준, 원인, 증상, 보상 기전까지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에서는 호흡성 산증이니까 어떤 것도 시켜야 될까? 우리가 과다 환기도 좀 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호흡성 산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호흡 곤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과다 환기나 두통,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두통 생기고요. 흐린 시야, 빈맥, 기면, 졸림 이런 것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CO2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할 때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하고 산소를 투약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졸린 증상. 환자들이 자꾸 꾸벅꾸벅 졸죠.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증상 생길 수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의식 저하, 부정맥, 고칼륨, 고칼슘혈증 생길 수 있는 게 호흡성 산증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방코마이신 내성장알균 VRE요. VRE 환자의 감염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VRE라고 하는 것은 균 감염이에요. 이 균 감염이 어떻게 될까? 세균 감염이니까 직접 접촉이나 오물이나 뭐 우리 의료진들이 VRE 있는 환자를 만지고 그 손으로 다른 환자를 만졌을 때 옮겨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 접촉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접촉 감염에 해당하는 게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VRE 들 수가 있고요. VRE 들 수가 있고요. MRSA 들 수가 있고요. MRPA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타바이러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접촉 감염에 해당한다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주냐? 접촉 감염이니까 접촉을 할 때 우리를 프로텍트 할 게 필요하죠. 프로텍트 한다라고 하면 뭘로 할까? 접촉이니까 장갑하고 뭐 써야 될까요? 이거 가운 입어야겠죠. 장갑 끼고 가운 입고 필요하다면 쉴드도 해야겠죠. 페이스 쉴드 해야 되겠고 마스크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안 필요한 건 이게 바이럴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장갑 착용과 가운의 착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장갑을 VR이 있는 환자를 만졌어. 그러면 이 다른 환자를 만지기 전에 무조건 장갑을 벗고 손 씻고 다시 장갑을 껴야 하겠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장갑하고 가운 착용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장갑과 가운 착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헤파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공기주의, 비말주의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 음압병실도 마찬가지죠. 세 개 다 뭐에 해당한다? 공기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글과 모자 착용, 고글도 착용할 수 있고 모자도 착용할 수 있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주의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비말주의에도 착용할 수가 있고요. 접촉에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6번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의식 수준 사정 결과로 옳은 건 뭐냐. 우리가 의식 수준을 사정한다 라고 하면 알러트하냐 코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러트하긴 한데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꾸 졸려하는 행동, 자꾸 자려고 해. 드로우즈하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약간 뭐 TPP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네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컨퓨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컨퓨즈한 걸
지나서 계속적인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이를테면 계속적인 강한 자극이다라고 하는 거 큰 소리나 밝은 광선, 자극의 반응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약한 반응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통증을 주면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 스토퍼, 혼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보다 더 심해지면, 의식이 더 떨어지면 자발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고 고통스러운 통증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미코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혼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태를 지나가면 우리 뭐라고 해? 아무 반응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게 코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이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강한 자극에 해당이 되겠죠. 밝은 빛이나 강한 통증, 밝은 광선, 큰 소리 이런 것들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피하려고 한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스투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투퍼 어디? 혼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와 한글을 모두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러트하다, 명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드로지, 기면이에요. 기면 또는 졸린 상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컨퓨즈하다. 자꾸 착각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고 있는 상태, 착란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큰 소리나 밝은 빛에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네. 스투퍼 안에 혼미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미코마 뭐라고? 반혼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수. 이렇게 한글로도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환자가 맥박과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없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뭐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대요. 그럼 뭐해? 가장 먼저 CPR 시행해야겠죠. CPR에서 우리가 에어웨이를 먼저 유지해요. 가슴 압박을 먼저 해요. 그죠? 가슴 압박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슴 압박 실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CPR이다라고 하면 환자가 호흡도 없고 맥박이 촉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또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가슴 압박 분당 몇 회? 100에서 120회 정도 시행하고 5시행 깊이로 시행하고 있죠. 기도 유지합니다. 기도 유지와 가슴 압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가슴 압박 30번에 호흡 2번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CPR을 진행하는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간에 무조건 30대 이하의 규칙적 30대 2를 지켜가면서 CPR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2번 위절제수로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요. 혈색소 수치가 8.3이고 헤마토크릿이 25%이고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환자의 간호중재로 가장 옳은 건 뭐냐? 그럼 우리가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 얼마인지 헤마토크릿의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어야겠죠. 알고 계셔야겠죠. 혈색소 수치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를 정상이라고 한다? 14에서 18을 정상이라고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약간 낮게 측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에서 15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마토크릿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같은 경우에 헤마토크릿은 얼마에서 얼마? 40에서 54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여성들은 이보다 약간 낮아요. 37에서 47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혈색소 수치도 떨어져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져 있고요. 헤마토크릿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라는 검사 결과 이거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적혈구가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악성 빈혈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혈은 맞는데 언제 후에 발생했대요?
위절제술 후에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위절제술 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위 벽세포에서 나오는 내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는구나.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을까? 악성 빈혈이 생겼구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빈혈을 악성 빈혈이라고 했으니 비타민 B12를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타민 B12를 먹일까? 아니면 근육주사 할까? 먹일 수 있어. 먹일 수 있는데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위절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위를 이미 절제해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내인자가 이미 없는 거예요. 내인자와 비타민 B12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타민 B12를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근육주사 해줘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 비타민 B12를 근육주사해야 됨을 알려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요거 외에도 철분제도 비타민C도 수혈을 하는 것도 시금치 간 견과류 섭취를 권장하는 것도 고영양식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돼요. 물론 도움이 되긴 되지만 여기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성 빈혈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철분제와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한다. 어디에 해당하냐? 구체적으로 철분 결핍성 빈혈에 해당이 되고요. 수혈을 하는 것은 모든 빈혈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수혈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죠. 4번이나 5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철분 결핍성 빈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이요. 소화성 궤양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사전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예상되는 합병증은 뭐냐? 구토와 실신, 복통과 함께 나무 판자처럼 단단한 복부, 오른쪽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 복부 청진 시 장음소실 쇼크가 발생했다. 아, 소화성 궤양.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십이지장 궤양이냐? 십이지장 궤양이냐 위궤양이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십이지장 궤양과 위궤양, 식도궤양까지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성 궤양 중에서 어디가 가장 흔히 발생하냐라고 물어보면 십이지장 궤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궤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합병증의 대표적으로 천공 얘기할 수 있고요. 천공, 복막염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멍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궤양 자리가. 그래서 이 천공이 생겼을 때는 보기에서 나와져 있는 이런 증상 외에도 어떤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냐면 얕고 빠른 호흡, 빈맥, 반동, 압통 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천공이에요. 천공이 나타나면 즉시 뭐 해야 되냐면 MP하고 즉시 수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즉시 천공된 부위에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천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2번. 간경화증 환자에게 복수천자 시행 후에 알부민을 투여하는 목적은 뭐냐? 알부민이라고 하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교질산투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에요. 교질산투압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질산투압은 조직에서 일단 이 복수천자라고 하는 것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말고 복수천자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복수천자는 배 안에 물이 찬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간경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간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 문맥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도와야 되는데 이 문맥 혈관계의 폐색으로 축부순환이 일어나면서 문맥성 고혈압이 생겨요. 그러므로 인해서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복부 정맥이 팽윤이 되는 거고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질삼투압의 감소로 인해서 또한 교질삼투압 감소 플러스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거 배에 물이 차는 거죠. 조직액이 차 있는 건데요. 이 조직액이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이 조직액이 고이게 되는 게 복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라고 하는 애는 이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애라서 조직액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혈액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알부민인데
간경화 환자들은 알부민의 생성이 안 되고 알부민 수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복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복수를 빼고 나서 알부민을 투여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질 삼투압을 증가시키려고요. 우리가 복수를 빠른 시간에 빼내면 이 우리 몸은 없어진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액이 없으니까 조직 쪽으로 혈액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물들이 어디로 이동해? 이 배 안으로 다시 이동하려 복수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때 알부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혈액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교질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던 얘기 마저 하면요. 문맥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맥성 고혈압은 왜 생긴다고?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 축부순환에 의해서 복수가 생기고요. 복수뿐만 아니라 뭐도 생길 수 있냐면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식도정맥류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비장도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장이 비대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냐면 빈혈 생길 수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암모니아를 배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성뇌병증, 간성뇌병증을 간성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성혼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암모니아의 배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성혼수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간성혼수가 생기면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억력이나 주의력, 집중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혼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수면장애, 기미염, 자세고정 불능, 호흡시 악취, 심한 창난, 혼수, 경직, 과다 굴곡, 퍼덕이기, 진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간성뇌병증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수천자 후에 알부민을 투여하는 건 결국 뭐다? 복수가 왜 생긴다? 교질 삼투압의 감소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부민은 이 교질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혈액 안에 수분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알부민을 투여하는 목적은 교질 삼투압의 증가, 간 문맥의 교질 삼투압 증가다. 간 문맥의 교질 삼투압 증가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액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혈액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신체 사정에서 팔처짐 징후가 관찰될 때 어느 부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냐? 팔처짐 징후다라고 하면 팔을 외전시켰을 때 90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증상이에요. 이게 팔처짐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팔을 외전시키면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죠. 팔이 휘었네. 올라가죠. 그죠? 근데 보통 이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 중에서 어떤 문제?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으면 어깨가 다 올라가지 않고 툭 떨어지는 90도 정도 올라갔을 때 툭 떨어지는 증상 이게 팔처짐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때 팔처짐 징후 말고 움츠림 증상도 있어요. 움츠림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팔을 외전할 때 팔이 올라가진 않고 어깨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거를 움츠림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일 때 우리가 두 가지 징후를 확인하게 돼요. 팔처짐 징후와 움츠림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팔처짐 징후가 관찰된다. 어디 부위가 손상이 되었을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회전근개의 손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이번 어깨 관절의 탈구나 경추 수간발 탈출증, 경추 협착증, 어깨 관절낭의 염증 모두 다 어깨와 관련되어 있거나 경추와 관련되어 있을 때 경추 신경이 어깨를 관장하기 때문에 경추를 이렇게 문구로 보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골라낼 수 있길 바래요. 요런 문제가 그전에는 근골격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뭐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많이 나왔고 고관절 치환술이나 슬관절 치환술 이런 걸로 좀 물어봤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어떤 징후가 어디를 의심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기본서에 보시면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반원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 어깨 회전근개가 되었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내용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추 3번 수준의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뭐냐예요? 경추의 3번이다. 우리가 경추는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8개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3번 수준, 경추 3번이에요. 경추 3번이다 라고 하면 사지마비다 또는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경추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지마비 그리고 호흡 기능의 장애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추 1, 2번은 즉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3, 4번이다 라고 하면 살아있을 수 있는데 빠른 조치를 해주면 호흡 기능을 빠르게 조치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3번 수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호흡이고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절개나 인공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 유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방광훈련이다, 하지 관절 운동이다, 배변 완화제를 투여한다, 통증을 조절한다. 모두 2번에서 4번까지 해당하는 부위는 어디의 손상이냐? 흉추의 손상이거나 요추의 손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위별로 좀 나누어서 보면 경추일 때, 경추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지마비나 호흡 기능을 관찰해서 즉시 기도를 유지해야 되고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절개술이나 인공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추 5번은 사지마비. 어깨 이하의 기능이 상실된다. 방광과 장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추 6번에서 8번까지 마찬가지로 사지마비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지마비이지만 어디로 움직일 수 있냐면 전환과 손의 운동, 전환과 손의 운동은 살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뭔 안 돼? 방광과 장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흉추 1번에서 6번 수준의 손상이다라고 했을 때 하지마비 일어날 수 있고요. 가슴 중앙 이하의 기능이 상실하고요. 어깨, 가슴, 상부, 팔, 손, 방광, 장 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흉추 7번에서 12번의 손상일 때 하지마비 역시 발생하고요. 하지마비이지만 어디에는 좀 살아있을 수 있냐면 상체는 좀 살아있고 허리 이하의 운동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광의 장 조절 불가능하고요. 호흡 기능과 상지 기능은 정상이다. 흉추 몇 번? 흉추 7번에서 12번이 손상됐을 때는 어디는 정상? 호흡 기능과 상지 기능은 정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추 손상됐을 때 하지마비 따라오고요. 골반 기능의 상실이나 방광과 장 조절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척수 손상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 경추 4번에서 6번, 흉추 12번에서 요추 1번, 요추 4에서 5번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척수의 손상은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 질병보다는 사고인데 교통사고나 낙상, 폭행, 운동 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척추 손상과 관련해서 어디를 손상했을 때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가 마비냐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경추 특이한 것들을 외워 주셔야겠죠. 경추 1번에서 4번일 때 사지마비와 호흡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 기도 유지를 해야 된다. 요추 이하 손상일 때는 방광과 장 조절 안 된다. 골반의 기능이 상실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흉추 1번에서 6번은 하지마비이긴 하지만 어디는 정상이다? 호흡과 상지 기능은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흉추 1번에서 6번이 아니라 흉추 7번에서 12번. 7번에서 12번일 때 호흡 기능과 상지 기능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퓨린의 대사장애로 엄지발가락과 발목에 심한 통증과 종창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퓨린의 대사장애다라고 하면 퓨린이 과잉 공급되거나 배설이 저하되어서 이 혈중의 요산이 증가되는 것을 퓨린 대사장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풍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검사 결과, 사전 결과다, 혈액 검사다라고 하면 혈액 내에 요산이 증가하고 요산 나트륨이 축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 혈중의 요산이 무지 심하게 증가하고 요산 나트륨이 축적되었을 때 발작적인 관절통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급성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급성기에는 어떤 치료를 해주냐면 절대 안정해줍니다. 굉장히 심한 발작적인 관절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하고 부목으로 고정시켜주고 냉수포를 적용시켜줍니다. 이때 온요법을 적용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온요법 하지 않고 냉요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증 부위에 뭔가 이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통증 부위를 조금 덮으면 더 아프겠잖아요. 그래서 크레들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통증을 관리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기 이상을 금지해줘요. 크기를 쓰면 쓸수록 더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기 이상 금지해 주시고요. 이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쓰는 약물이 코리친이라는 약물이에요. 코리치린이라는 약물은 통증을 완화하고 요산을 배설시켜주는 약물인데요. 코리친은 어떻게 투여하냐면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매 시간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리친도 모든 약물은 치료작용과 부작용이 있는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이 코리친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설사나 오심, 구토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리친이 통증을 완화될 때까지 매 시간 투여한다 했으니까 매 시간 투여하던 과정 중에 환자가 오심, 구토,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즉시 중지예요. 코리친 즉시 중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외에 어떤 약들 쓸 수 있냐면 요산 배설제, 요산 생성 억제제 쓸 수가 있고요. 이 통풍 있는 환자에게 금기해야 하는 약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스피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약의 효과를 방해해서 요산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아스피린 금지이고요. 또 어떤 약들 좀 신중히 투여해야 되냐면 요산을 축적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산의 축적을 유발하는 약물이 이뇨제, 항생제, 항결핵제 이런 것들이 요산균을 축적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신중히 투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간호중재 제공할 수 있냐면 고퓨린 시기를 제한을 합니다. 고퓨린 시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곱창, 천엽, 간 등의 내장류, 진한 고기 국물, 멸치, 꽁치, 정어리 이런 음식들이 고퓨린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게는 저퓨린식이 제공해야겠죠. 저퓨린식이는 빵이나 쌀밥, 감자 등의 곡류, 계란, 치즈, 우유, 과일, 대부분의 야채류 등이 저퓨린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고퓨린 시기는 제한하고 알코올도 제한해야 돼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요산의 배설을 요산 배설이 되는 거, 요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산 배설을 감소하고 퓨린의 합성을 자극하고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금지예요. 그래서 이 통풍이 어떤 환자들한테 잘 걸리냐면 치맥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겨요. 술과 고지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이 통풍이 자주 생긴다라고 했어서 젊은 남성들에게 자주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맥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네, 정답은 어떻게 되냐? 1번에 우유와 치즈와 우유 등 고퓨린 시기를 제한한다. 고퓨린 시기를 제한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유와 치즈는 고퓨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조금 안 입곱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좀 골라내셔야 돼요. 고퓨린 시기 제한은 맞아. 얘는 맞는 말인데 우유와 치즈와 우유는 저퓨린 시기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물이 찬 거예요. 우려성 신부전이나 아니면 신장의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을 때 이랬을 때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부목으로 고정 후 냉수포를 적용한다. 부종으로 고정 후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줘요? 그죠? 냉수포를 적용한다. 정답이고요. 요거 외에 뭐 해주라고? 절대 안정 시켜주고요. 절대 안정 시켜주고 조기 이상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조기 이상 금지해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 크레들 적용해서 이 통증 부위를 자극 주지 않도록 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력 강화 운동 권장 아니고요. 아스피린 투여 아니고 아스피린을 절대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요산의 배설을 어떻게 한다고? 요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스피린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마딘을 투여하고 있는 50세 환자에게 비출혈과 점상출혈이 나타날 때 간호중재는 뭐냐예요. 코마딘은 어떤 약이다? 항응고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응고제 기본적으로 헤파린과 와파린 얘기할 수 있고요. 헤파린 주사제이고 와파린 경부투여 약물이죠. 이 와파린을 쿠마딘이라고 얘기를 해요. 쿠마딘은 비타민 K의 의존 요소를 감소시켜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쿠마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는 우리가 무슨 검사를 하냐? PT 검사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죠. PT는 보통 정상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PT-INR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PT-INR은 국제 표준화 비율이다라고 해서 정상이 0.8에서 1.2까지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PT-INR은 요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죠. 정상보다 얼마를 높게 유지하냐면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쿠마딘을 투여했을 때 쿠마딘은 뭐와 관련이 있다? 비타민 K, 비타민 K의 의존 요소를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출혈과 점상출혈이 나타났다. 쿠마딘을 너무 투여해서 항응고 작용이 너무 강력하게 되니 어딘가 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응고를 위해서 우리가 뭘 투여해 줄 수 있냐면 이 비타민 K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쿠마딘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출혈이 발생했으니 부족한 무엇을 넣어줘? 비타민 K를 투여해서 지혈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쿠마딘을 즉시 중지한다고 해서 출혈이 멎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중 유효 농도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투여됐던 약물의 농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까지는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는 하지 않죠. 중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PT 검사 수치나 PT-INR 수치도 봐야 하고요. 요 출혈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중지하거나 약물을 줄일 수가 있겠죠. 혈소판 수혈하는 거 관련 없고요. 비심지 삽입하는 거, 이게 비심지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 비출혈이 있을 때 어디에서 출혈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심지를 삽입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비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간호와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농축적혈구 수혈하는 것도 결국 도움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전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미하는 거 뭐냐? 우리가 심전도가 나오면 일단 머리 아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심전도 나오면 일단 정상적으로 PQRS가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P, Q, R, S, T 다 있죠. ST 분절까지 정상의 파형을 모두 가지고 있네. 그러면 심장은 문제가 없네. 심방에서 동반결절에서 시작해서 재분 것까지 모두 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심장이 우리가 보통 맥박수가 몇 회를 정상으로 얘기하냐면 60에서 100까지를 정상으로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형은 정확히 그려지고 있지만 뭔가 좀 빠른 느낌이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른 느낌인지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맥박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맥박수를 확인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RR을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RR이다 라고 하면 R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다 R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R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 R과 R 사이의 간격 안에 이 큰 칸이 몇 개 있느냐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R과 RR 사이에 몇 개 있어요? 2칸 있죠. 2칸 조금 더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큰 칸은 하나로 봤을 때 한 칸씩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떨어지죠. 300, 150, 100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또 요거 말고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300 안에 이 칸이 몇 개이냐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300 나누기 몇 개 있어요? RR 사이에 2개 있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150이 되겠다. 그러면 박동수는 대충 150 또는 조금 더 떨어지니까 140에서 150 정도가 체크되고 있네. 그럼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있네. 우리가 심장을 많이 뛴다라고 했을 때는 빈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빈맥인데
동성빈맥이야, 심방빈맥이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성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해서 동방결절에서 뭔가 더 많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도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방결절에서 발생하는 빈도이기 때문에 모든 파형은 되게 이쁘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심방빈맥이다라고 하면 동방이 동방결절에서 너 뛰어라고 신호를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이거 외에 심방 어딘가에서 계속 자극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빈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에서 더 많은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심방 빈맥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발작성 심실상 빈맥이나 또는 심실조동, 심방조동, 심방세동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방 빈맥으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심방 빈맥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심방 빈맥에서는 뭘 더 낼 수가 있냐면 심방 조동을 낼 수가 있어요. 이 피파 위에 F파가 얹어지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 요렇게 PQRS 톱니바퀴 모양, PQRS 톱니바퀴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심방조동이라고 해요. Q, P, QR, ST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게 심방조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파가 얹어지는 심방조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방빈맥에 대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빈맥이면 동성빈맥이나 심실빈맥 쪽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파형이 다 정확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빈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성빈맥은 보통 미주신경의 자극이 감소하거나 교감신경계 자극이 증가해서 생겨요. 교감신경계가 자극된다라고 하는 거 열이 났다거나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거나 신부전, 체액손실, 저산소증이 있을 때 동성빈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조기 치료제인 피라지나마이드, 리팜핀, 이소니아지드를 처방받은 환자의 간호 교육으로 옳은 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환자, 이 피라지나마이드, 리팜핀, 이소니아진은 다 1차 결핵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핵으로 진단받았다라고 하면 1차 약물과 2차 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뭐 이런 것들이 다 1차 결핵약에 해당이 되고요. 2차 결핵약에 해당이 되는 게 스트랩토마이신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결핵약들은 보통 투약할 때 병용 치료해요. 1차 약 안에서 2개 또는 3개를 묶어서 병용 투약한다. 병용 투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용 투여하는 이유는 뭐냐? 약제 간의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는 상승작용. 이 약과 이 약을 섞어 먹었을 때 약의 상승작용이 아래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치료 효과가 좋고 약제를 병용함으로 인해서 각 약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내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내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얘기냐면 이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4개월에서 7개월 또는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내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병용 투약하고 내성을 줄이면서 상승작용의 효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용 투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핵약은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다 보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물을 임의 중단할 수가 있는데 임의 중단했을 때 슈퍼결핵이 생길 수 있어요. 다제네성 결핵이라고 해서 어떤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결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약물을 복용할 때 이 병용 투약하는 거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거, 임의 중단하면 안 되는 거 교육해야 하고요. 이 약물이 언제 효과가 좋냐면 공복 시에 투약하는 게 효과가 좋지만 약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언제 먹으라고 하냐면
식후에 먹거나 취침 전에 복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 시에 효과가 좋지만, 공복 시에 복용하는 게 효과는 좋지만 위장장애가 있다면 언제 복용해? 식후에 복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초기에는 무조건 1차 약으로 시작하고 1차 약에 실패를 했을 때 2차 약으로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약들을 투여할 때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리판핀이라는 약물을 먹으면 소변색이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변색이 붉어질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색이니까 붉은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서 놀라지 마세요. 소변뿐만 아니라 침이나 객담, 눈물 등도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라고 설명해야 하고요.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저거 먹었을 때 주기적으로 우리가 결핵약을 먹을 때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이런 간독성이나 신독성에 대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소니아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소니아지드는 비타민 B6, 비타민 B6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소니아지드를 먹었을 때는 비타민 B6를 추가 복용해야 돼요. 추가 복용. 왜? 이소니아지드가 비타민 B6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추가적으로 복용시켜주면 비타민 B6의 부족, 흡수 방해로 인한 부족, 비타민 B6의 부족일 때 생기는 말초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6를 추가 복용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핵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줄줄이는 아니더라도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은 맞아 틀려 정도는 간추려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약물은 약 1개월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약제의 혼합에 따라서 4에서 7개월 또는 6에서 12개월까지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는 게 결핵약이다 라고 했죠. 아니에요. 난청이 발생하면 즉시 약물을 중단한다. 난청이 발생하는 결핵약은 뭐더라? 난청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은 2차 결핵약인 스트랩토마이신 SM이 난청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SM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잖아. 정답이 아니죠. 소변의 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자 했죠? 리판핀 먹고 있으면 소변의 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매우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꼭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철분제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분제를 투약한다라고 하면 대변의 색이 검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환자들. 그것도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시력 저하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결핵약은 뭐예요? 에탄부톨이에요. 에탄부톨. 에탄부톨이라고 하는 약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데, 여기 지금 에탄부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아니죠. 증상은 보통 약물을 먹기 시작하면 2주에서 2주,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안에 증상은 모두 개선이 된다 해요. 그러면 이때 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 약 먹다 배부르네? 약을 언제 다 먹어? 약을 너무 귀찮다? 라고 하면서 증상도 사라졌는데 약을 끊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사의 지시는 무시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제내성 결핵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이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급성 천식 발작에 벤톨린을 사용했어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천식이다라고 하면 기도의 만성 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역적인 기도 폐색을 일으킬 수 있고, 기도의 과민성이 증가, 알러지원에 의해서 기도의 과민성이 증가하는 게 천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식도 급성 천식이냐 만성 천식이냐에 따라서 간호 중재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급성 천식 물어보고 있어요. 급성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과민성이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서 기도의 폐색이 일어나는 거고, 기도의 폐색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유발되는 거죠. 요거를 급성 천식이라고 하고요. 신속한 중재가 필요해요. 신속한 중재다라고 하는 건 기도를 개방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중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개방할 때 뭘로 개방해 주냐? 우리 인투베이션 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천식의 기도의 부종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거죠.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약물이 어떤 거냐? 속효성
속효성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이 어떤 거다? 벤톨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벤톨린 외에 또 어떤 약이 있냐면요. 베로텍이라는 약물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2 아고니스트 중에 속효성을 투여하는 거고 그 속효성에는 벤톨린과 베로텍이라는 약물이 있더라.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부종이나 과민성이 증가되어서 폐쇄된 기도를 열어주는 약물이 벤톨린, 베로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1번에 기도 개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속효성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만성천식 환자에게는 장기형 베타2 아고니스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장기형에 해당하는 게 세레타이드나 포메테롤 이런 것들이 장기성 그러니까 속효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외에 우리가 천식 환자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천식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물이 또 항콜린제도 쓸 수가 있어요.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아트로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메틸잔틱의 약물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메틸잔틱이다라고 하면 아미노필린이나 테오필린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치료제로 쓸 수 있고요. 또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염증제 쓸 수 있어요. 항염증제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류코트리엔, 비만세포 안정제 이런 것들을 항염증제로 쓸 수가 있겠고 요거 외에 산소요법이나 운동요법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천식 환자들에게 산소를 제공할 때는 나살프로, 그러니까 비강 캐뉼라로 제공해야 되지 산소 마스크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면 더 숨 막히는 듯한 갑갑한 증상 때문에 또 환자들이 불안해한다 해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나살프로, 비강 캐뉼라를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도 개방이 되네요. 다음 문제 51번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전 결과 우리가 파킨슨 질환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킨슨의 원인이 뭔지 그럼 파킨슨이 있을 때 어떤 약물을 투약해야 되는지 약물을 투약할 때의 주의사항은 뭔지 쭉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파킨슨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애냐 중추신경계 장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성퇴행성 중추신경계 장애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뇌에 기저신경절의 퇴행이 발생합니다. 뇌의 기저신경절의 퇴행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가 저하돼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의 부족이 발생하는 거고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추체외로의 손상이 가져오게 돼요. 추체외로의 손상이 되었을 때 수의적인 운동이 억제되지 않아서 계속 떨게 되는 증상이 생기는 게 파킨슨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을 다른 말로 떨림마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게 안정하거나 쉬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로하거나 너무 극도의 긴장했을 때 이 떨림이 굉장히 심해지는 건데 그래서 떨림마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떨림이 언제나 항상 지속되냐 그건 아니고 수의적인 운동 이를테면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거나 이런 수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수면 시에는 떨림이 사라지고 안정하고 있거나 피로하거나 긴장할 때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주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안정시 떨림이다라고 해요. 떨림을 다른 말로 진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안정시 떨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정시 떨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식시 떨림이 가장 큰 특징이고 큰 관절에서 시작해요. 큰 관절까지 확산이 돼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손에서 시작해요. 손에서 시작해서 큰 관절 그리고 하지까지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저렇게 휴식하거나 피로하거나 긴장할 때 악화가 되고요. 악화가 되고 언제 완화가 된다고? 수의적 운동이나 수면 시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문제는 휴식 시 떨림이 심한 게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언제 떨림이 사라져?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시나 수의적 운동일 때는 완화된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환자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행 시 팔을 심하게 흔든다? 아니 흔들지 않아요. 이게 보행 시 자세 불안정, 이게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 떨림이나 경직, 자세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을 주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보폭이 굉장히 짧고 짧아요. 보폭이 좁아요. 보폭이 좁고 과도하게 빠른 움직임, 느린 움직임, 느리면서 보폭이 좁고 질질 끌고 팔을 흔들지 않고 움직임의 시작은 굉장히 느려요. 느리나 점점 빨라지는 보행을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보행을 보여요.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보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폭이 좁고 질질 끌고 팔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가속 보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속 보행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돌부리가 있을 때 멈출 수가 없거나 앞에 뭔가가 지나갈 때 멈출 수가 없어서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는 가속 보행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4번에 말의 높낮이가 심하고 점점 느려지는 말투를 보인다. 이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운 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조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말에 높낮이가 없어요. 말에 높낮이가 없고 말이 빨라지고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렵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파킨슨 질환 환자의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환약, 제조양, 손놀림이라고 해서요. 엄지와 검지로 계속 환약이나 동전을 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얘를 환약, 제조양, 떨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직도 주증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육이 좀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이나 연하곤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침을 흘릴 수 있고 웅크리는 자세에 취하게 되는 거죠.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없어서 마스크 얼굴, 가면 같은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안면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표정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변비나 빈뇨, 배노시연, 요정체,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고요. 기타 전신 허약감이나 피로, 기억력 결손, 반응 지연, 감정의 변화,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파킨슨 질환 환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는 뭐가 있을까? 일단 근육 경련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으니까 좀 경련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속적인 운동과 보행 훈련, 마사지, 신전 운동 등을 통해서 기동력을 증진시켜줘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작이나 연하곤란 생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해서 소량씩 자주 제공하고 고칼로리식 저작과 연화가 좀 쉬운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요. 걸쭉하고 찬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변비를 예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간호중재로 들어갈 수가 있고 파킨슨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아마 다음 회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회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개내압 상승 대상자의 뇌조직 관류 유지를 위한 중재는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두개내압 상승은 언제 될까? 대부분 뇌의 용적이 증가되는 상황일 때 두개내압이 증가해요. 뇌의 용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뇌 부종이나 뇌 수종, 종창, 뇌 농약 이런 것들이거나 또는 뇌출혈, 뇌척수액의 흡수 및 또는 생성 장애가 있을 때도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발살바 메뉴버로 인한 복부와 흉분의 압력이 증가하고 동맥혈내의 pH가 떨어지면서 PaO2가 떨어지고 PaCO2가 증가했을 때 두개내압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두개내압이 이미 상승되어 있을 때 뇌조직 관류 유지를 위해, 그러니까 뇌에 더 이상 두개내압이 상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체위예요. 체위. 두개내압이 상승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체위를 보는데 체위는 어떤 체위가 좋을까? 그죠? 머리를 상승시켜주는 체위가 좋다예요. 중력에 의해서 머리 안에 더 고이지 않고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체위, 머리를 상승시켜주는 체위를 취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환자는 절대 안정시켜 주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과다 환기 시켜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과다 환기를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 될수록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PCO2가 떨어지고 PO2가 증가됨에 따라서 호흡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호흡이 더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내압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다 환기를 통해서 CO2의 배출을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 기침이나 코풀기 등을 제한해 줍니다. 기침, 코풀기를 제한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하는 흡인, 석션이요. 흡인도 제한해 주자. 이런 것들 행위가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복부팽만 예방을 위해서 하하제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 금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힘 꽉 줬다 풀었다 꽉 줬다 풀었다 하는 등척성 운동하는 척하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등척성 운동은 혈압 상승과 두 개 내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 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혈관의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할 수가 있고요. 뇌 신진대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체온요법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도 하지 말까? 아까 우리가 배변 완화제 제가 얘기했죠. 배변 완화제 복부 팽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지 않아요. 배변 완화제를 투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관장도 하지 않겠죠. 관장도 하지 않고요. 직장 체온 같은 것도 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내압 상승이 된 환자들에게 이런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가 있겠는데 두 개 내압이 상승되고 있을 때 증상을 좀 알아야겠죠. 두 개 내압이 상승되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의식에 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멘탈 체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떨어지고요. 가장 민감한 초기 증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바이탈 징후가 변하겠죠. 바이탈 사인 중에서도 뭐가 변하냐면 수축기압. SBP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축기압이 상승해서 맥압이 30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서맥을 보이게 돼요. 혈압은 올라가는데 맥박은 떨어지죠. 서맥의 증상을 보이고요. 불규칙한 호흡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쿠싱 3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고체온증이나 동공의 반응이 느리거나 대칭적이지 않거나 대강 반사가 없거나 동공이 확대되어 있을 때 두 개 내압이 상승되었구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두 부종이나 두통, 구토 그리고 감각 기능의 감소 이런 것들이 두 개 내압 상승됐을 때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내압이 상승된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게 의식 확인해야 되고 바이탈 확인해야 되고 바이탈 중에서도 SBP와 서맥, 맥박 확인해야 되고 동공 반사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게 되고요. 환자에게 두통이 있는지 구토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사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개 내압을 얘기할 때 요 정도 두 개 내압이 상승됐을 때의 증상과 두 개 내압이 상승됐을 때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 기억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더 하자면 두 개 내압이 상승됐을 때 투약할 수 있는 약물이요. 고삼투성 약물을 투약할 수 있는데 고삼투성 약물의 대표적인 약물이 마니톨과 글리프롤이라는 약물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 내압의 정상 범위도 알아야겠죠. 두 개 내압의 정상 범위는 5에서 15까지를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0 이상 상승됐을 때를 올라갔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에 주기적으로 관장을 시행한다. 관장 된다 안 된다. 관장 안 된다. 등척성 운동 된다 안 된다. 금지한다. 침상머리를 올린 체를 유지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발살발 수기로 인해서 두 개 내압이 상승될 수 있죠. 안 합니다. 잦은 흡입으로 분비를 제거한다. 복압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경련 환자의 간호중재 중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경련이라고 하면 발작과 간질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레 일어나는 불수의적인 운동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발작이라고는
갑자기 불수의적으로 발생한 감각이나 행동, 의식의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간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간질이나 발작이나 모두 다 경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는 뭐냐? 우리가 경련시 간호중재 저 두 가지로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유지예요. 경련이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도유지고요. 두 번째는 노터치예요. 노터치. 세 번째 외상방지 이렇게 좀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도유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유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측유를 취해주거나 서랍자나 앞설자를 물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서랍자나 앞설자를 물리는 방법은 자극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려 경련을 더 심하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입에 뭔가 물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하실 수가 있겠네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측유를 취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노터치 한다인데요. 노터치는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극을 주거나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시행하거나 뭐 때리거나 물을 먹이거나 이런 것들 다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예요. 물 먹이는 것도 안 되고 자극을 주는 것도 안 되고 뭐 주무르는 거 마사지하는 거 때리는 거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외상을 방지 환자가 막 불수의적으로 막 떨죠 손을. 그랬을 때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준다. 이런 것들이 외상 방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투약할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걔를 항경련제라고 하는데 항경련제의 대표적인 약물 로라제팜, 다이아제팜, 뭐 데파콘, 페니토인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 간질 발작일 때에는 로라제팜이나 디아제팜 쓸 수가 있어요. 로라제팜은 아티반 얘기하는 거고요. 디아제팜 바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간질 상태일 때는 데파콘 쓸 수가 있겠고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할 수 있는 약물이 페니토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경련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 그 원인이 뭐고 증상이 뭐고 치료 및 간호 중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련도 마찬가지로 경련이 발생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이거면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은 뭘까? 경련 유발 원인은요. 대부분 감염이거나 스트레스, 외상, 피로, 그리고 뭐 카페인, 초콜릿, 알코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요걸 알아야 우리가 경련 환자의 간호 중재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을 때 감염을 예방한다, 스트레스를 방지한다, 외상을 방지한다, 피로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교육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의 예방교육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예방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약물 복용이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자. 하지만 평생 먹진 않는다.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질의 발작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줄 수 있도록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 약물은 평생이 아니라 끊을 수 있어. 근데 이 발작의 증상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서서히 끊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항경련제를 복용할 때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의 과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해야 돼요. 이 항경련제와 다른 약이 만났을 때 약물의 상쇄 효과나 또는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항경련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에 투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투약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약물을 복용할 때 약물과 음식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포도주스나 자몽 등의 감귤류 주스 같은 경우는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방교육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있냐면 간질 발작 인식표와 약을 지참하고 다녀야 되고 운전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럼 운전이 평생 안 되냐? 그건 아니고 간질 발작이 조절된 후에 가능함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예방교육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련 환자를 물어볼 때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간호중재. 그리고 두 번째 예방교육, 그리고 발생 요인,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 항경련제 약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루라제팜, 디아제팜, 그다음 데파콘, 페니토인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언제 투약하는지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중재는 그래서 뭐예요? 2번이죠. 기도 유지와 손상 방지이다. 억제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노터치 하자 했죠. 노터치에는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억제대 사용 안 하게 됩니다. 항경련제 투여할 수 있는데요. 요거 다음에 기도 유지 먼저 하고 항경련제 투여하게 됩니다. 목 주변 못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 도움이 돼요. 그죠? 요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물어봤잖아.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만성 콩팥병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만성 콩팥병이 만성 신부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시행한 혈압검사 결과 칼륨이 6.2mg 이퀴발런트 퍼 리터라고 하네요. N은 얼마 대? 135래요. 그러면 이 K, 칼륨의 정상 수치는 어떨까? 칼륨의 정상수.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다 칼륨이라 얘기해요. 칼륨은 뭐라고 하냐면 3.5에서 5.0까지를 정상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나트륨은 135에서 150까지를 정상 범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135에서 145. 다시 한번 정리해요. 칼륨은 3.5에서 5.0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 NA는 135에서 145까지로 봅니다. 제 책에 135에서 145로 정리했기 때문에 135에서 145로 봅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넘어가면 우리가 고칼륨 혈증이네, 고나트륨 혈증이네 또는 떨어져 있으면 저칼륨 혈증이네, 저나트륨 혈증이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트륨은 135니까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칼륨이 어때요? 6.2로 굉장히 높아져 있죠? 고칼륨 혈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고칼륨 혈증일 때 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나간다 안 나간다? 소변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되는 게 칼륨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칼륨 식이를 제공해 버리면 칼륨 수치가 확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고칼륨 혈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뭐가 있더라? 인슐린과 포도당을 믹스해서 주입해 줄 수 있죠. 포도당 5에서 10g당 인슐린 1유닛을 믹스해서 우리가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고요. 또 칼슘 배출 이뇨제다라고 하면 프로세마이드 얘기할 수가 있죠. 프로세미드는 라식스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K엑살레이트라고 해서 K엑살레이트를 경구로 투여하거나 관장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해야 될까? 고칼륨식이 제한해야겠죠. 그래서 간호중재는 제일 첫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믹스해서 고용량의 포도당이에요. 인슐린과 포도당을 믹스해서 주는 거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슐린만 투여해서는 안 돼요. 인슐린과 포도당을 믹스해야 되니까 안 되죠. 고장성 용액 아니고요. 즉시 투석을 시행해요. 즉시 투석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간호중재는 급성 신부전에 대한 간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염화칼륨을 경구로 투여한다. 염화칼륨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데 염화칼륨을 경구로 투여하면 심정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K엑살레트를 경구로 투여하거나 또는 관장한다. 관장으로 나와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 1번.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뭐냐? 뇌하수체라고 하는 거 간 내에 있어요. 간 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밑에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요. 뇌하수체는 앞쪽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에 나누어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이 뇌하수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제일 첫 번째로 성장 호르몬부터 쭉쭉쭉 나올 수가 있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대부분 뭔가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주 분비 자극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뭔가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뒤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하면 각각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 권태, 전신 피로와 권태 등이 공통적인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적어졌을 때는 성장 호르몬은 성인기와 아동기로 나뉘어서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장기에 필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난쟁이증 또는 외소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난쟁이증이나 외소증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 성장장애 가져올 수가 있겠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FSH와 LH 다 부족해지겠죠. FSH와 LH가 부족해지면 성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무월경이나 또는 불임증, 성욕 감소 이런 것들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후엽에서 나오는 프롤락틴이 부족했을 때 뭐가 생길 수가 있겠다. 프롤락틴이 부족하면 프롤락틴은 전엽에서 나오죠. 전엽에서 나오는 프롤락틴이 부족하면 유즙의 생산이 안 되겠죠. 후엽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이 부족했을 때 분만이 지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요봉증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전엽에서 하나 빠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있는데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에디슨병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력의 저하나 혈압 저하, 2차성 부신피질 부전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고요. 코티졸의 부족으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뇌하수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기억하고 계셔야겠다.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더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나오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있고 성장 호르몬이 아동기에 부족했을 때, 성인기에 부족했을 때, 또는 성인기에 과잉됐을 때, 아동기에 과잉됐을 때 생기는 걸 볼까? 아동기에 과잉됐을 때 생기는 걸 거인증이라고 하고요. 성인기에 과잉됐을 때를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 갑상샘 항진증 부족했을 때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를 우리는 쿠싱 증후군 또는 알도스테론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세 개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과잉됐을 때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미네랄코르티코이드가 과잉됐을 때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고 안드로겐이 과잉됐을 때를 부신 남성화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다 부족해지는 거 알도스테론증이거나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FSH와 LH가
과잉됐을 때 생기는 거, 부족했을 때 생기는 거. 과잉이다라고 하면 성조숙증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고요. 부족했을 때 불임이나 무월경 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프로락틴, 유즙 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유즙 과잉됐을 때 그냥 이유 없이 유즙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부족했을 때 유즙의 분비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후엽에서 생기는 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 과잉됐을 때 조기 출산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수축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극을 하면 자궁이 파열될 수도 있겠죠. 부족했을 때 생기는 거, 아기가 나와야 될 때, 분만이 이루어져야 할 때 옥시토신이 부족해 버리면 자궁의 수축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분만이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과잉됐을 때, ADH 항이뇨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를 항이뇨 호르몬 분비 부적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를 요봉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리되셨어요?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다고 하면 이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뇌하수체의 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암기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낄 수가 있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만큼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들만 기억하시면 돼서 포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정리한 것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냐?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과잉이다. 언제? 성인기의 과잉일 때 성장 호르몬이 성인기의 과잉일 때 생기는 게 말단 비대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난쟁이증이라고 하는 거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아동기에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게 난쟁이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쿠싱 증후군은 부신폐질 자극 호르몬의 과잉으로 인해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아니라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증가된 상황이다. 과잉됐을 때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인증이라고 하는 거 성장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 언제? 아동기에 과잉됐을 때 생기는 게 거인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고프로락틴 혈증이라고 하는 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프로락틴의 과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요붕증 환자에게 투여된 데스모프레신의 부작용은 뭘까? 데스모프레신이 뭘까?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소프레신의 유사물이에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붕증이 어떤 거더라? 요붕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ADH의 부족일 때 생기는 게 요붕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DH라고 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항이뇨 호르몬. 이뇨, 소변이 쉽게 나가는 것을 저항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쉽게 나가는 것을 저항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쉽게 나가는 걸 저항하지 못하니까 소변이 쉽게 나가버리겠네. 그죠? 쉽게 이뇨 되겠네요. 이뇨 되겠네. 이뇨가 되면 이뇨 양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뇨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량이 매우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걸 우리는 다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뇨일 때 소변의 양이 보통 4에서 6리터, 많게는 12리터까지도 분비가 돼버리는 게 배설이 돼버리는 게 요붕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요붕증에는 탈수를 예방하는 게 주간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탈수를 예방하고 전해질의 불균형을 예방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붕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항이뇨 호르몬을 투약해주면 이 항이뇨 호르몬을 채워주니까 요붕증의 현상이 좀 사라지겠죠. 이때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 이름이 바소프레신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요. 바소프레신이 없다라고 하면 바소프레신 유사물인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면 일단 소변량은 점차적으로 줄겠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느냐. 그 소변량이 줄면서 소변을 보유하게 되니까 체중이 증가되고 두통이 생기고 불안정, 저나트륨 혈증, 수분 중독, 혈압 상승 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변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요몽증이고 소변량을 다시 감소시켜서 수분을 보유하는 게 데스모프레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수분을 보유하니까 체중은 어떻게? 당연히 체중은 증가되고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혈압은 높아지고 보유하고 있는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두통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수분의 보유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수분 보유할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쭉쭉쭉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증상은 뭐다? 1번에 두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